안녕하십니까. 공학관리원 스마트 디지털 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서정현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학관리원의 제2회 스마트 디지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포럼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공학관리원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비하여 오피니언 리더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미래지향적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디지털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산업 진흥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럼에서는 산업 진흥화를 위한 인재 양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진행되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자와 발제자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조성배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조강연 발제자로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한일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박기영 현대자동차 센터장님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코로나 격리 때문에 확진은 아닙니다. 한용화 현대자동차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천 GC 녹십자 홀딩스 DX실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한국앤컴퍼니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조성배 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조성배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회 스마트 디지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에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업들은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장벽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또 추진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합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고요. 결국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디지털 전환이 전 분야로 확산되려면 다양한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고 또 그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한 소프트웨어 AI 교육 확대와 더불어서 현재 산업 현장에서 재직하는 인력의 AI 교육도 시급한 과제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 디지털 포럼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산업 진흥화를 위한 인재 양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한림대학교 최양희 총장님을 기조 발제자로 모시고 10분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두 분의 연사분들께서 각각 20분씩 주제 발표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네 분의 패널께서 각각 7분여 정도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이 모두 끝난 후에 유튜브에 올라온 여러 가지 실시간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시청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각자 소속한 분야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댓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좀 더 포럼이 풍성하게 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기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양희입니다. 서정현 교수님이야 여러 전문가들 모신 자리에서 제가 사실 교육의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정보교육에 한 말씀 드리게 되어서 특히 겉할 게 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또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정보교육,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에 있어서 간단하게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 나름대로의 제안을 한두 가지만 드리는 선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21세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컴퓨팅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제대로 공급을 교육 측에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또는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일적인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과목의 내용이라든가 세부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맞춤이 잘 안 되고 특정한 분야가 오히려 강조되고 필요한 부분은 약간 축소돼서 제공되는 그런 불균형의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도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혁신의 방향으로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은 오담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2014년부터 그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를 독립교과목으로 하는 정책을 참여를 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잘 현황을 인식하고 계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시간 수도 매우 작고 그 내용도 매우 단편적이고 관련된 교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평가 기준 이런 등등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또는 사회 재직자 재교육 면에서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서 잘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해도 이 학문의 특성상 또는 전공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마인드를 접하고 훈련을 어느 정도 거친 인력이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전공으로서 대학에서 대학원을 선택하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기본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 구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입시 제도라든가 입시 구조에 큰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특히 정보과학이나 정보 교과목에 관해서는 이 과학 과목으로 인정을 해줘 독립적인 과학 과목으로 인정을 해서 수능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보면은 되게 물리나 화학, 수학은 따로 독립 과목이 있으니까 물리나 화학 또는 생물이나 지구과학 이런 과목을 1, 2로 있고 여기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젊은 학생들 또는 사회에서 취업을 하고 취업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정보과학에 관련된 역량을 보고 또 직업으로서 이제 전문직을 수행할 때 정보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이 대학 교육에서 입시에서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탐구에 이런 과목을 넣겠다 그러면은 엄청난 반발이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채택을 하거나 반영하는 것을 대학 자율로 맡기되 이것이 대학에서 어느 정도 그 채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은 이것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의 정보 교과목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을 해봅니다. 또 정보과학 특기자들에 대한 그 입시 반영 또는 입학에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인력 구조나 그 인력의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에 재직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중에서 이 정보과학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보다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재교육도 많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교수님들이 주로 이론 중심, 연구 중심, 논문 중심으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계셔서 졸업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상당히 애를 먹고 따라서 뭐 특별히 과외를 하거나 따로 그 재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한국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정상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을 론치를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론치를 했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그치지 않고 요즘 AI 대학원 또는 AI 연구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재직자들의 재교육 측면에서는 좀 더 혁신적인 정책이 전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실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규모는 작지만 시행이 되고 있고 또는 기업대학 협력 캠퍼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교육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학생도 대학에 있는 재학생도 이런 아카데미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이 뭐 사실 처음에 나와야 되겠지만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서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그 산업, 어떠한 문명이 등장을 하고 획기적으로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각 나라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볼 텐데 우리는 사람을 잘 키워서 기본 역량을 갖춘 성숙한 인재를 많이 키워서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 생각이고 여기에는 컴퓨팅의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컴퓨팅의 이해는 미래 사회에서는 아마 교양의 일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전략을 펼 때 너무 뭐 확률 위주로 그 매스 위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적의 상태로 키워내기 위한 그러한 교육 수단 정책 또는 방향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소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양희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를 했다가요. 그 마지막 뒷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연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이성환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2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성환입니다. 저는 산업 진흥화를 위한 인재 양성 전략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학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들 중에서 AI 대학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AI 혁신 허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기업체나 산업체에서 필요로 인재의 속성이나 특징들은 후반부에 우리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는 전략적으로 AI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자가 대학을 통해서 육성 배출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때에 맞춰서 2019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총 10개 인공지능 대학원이 선발되어서 높은 관심 속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해에는 고려대와 성균관대, 카이스트, 지스트, 포항공대 5개 대학이 선정되었고요. 둘째 해에는 연세대와 유니스트, 한양대 총 3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총 2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10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현장의 AI 융합 인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가 4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4개의 융합 연구센터를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에 합하면 총 14개의 대학이 현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AI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핵심적으로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선정된 대학은 부산대학교와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역량을 갖춘 AI 교수진과 우수한 학생들을 최대한 확보하여서 국내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소위 저희 학문 분야에서 탑 저널, 탑 컨퍼런스의 논문들을 게재하고 학술적인 결과를 발표해서 실세계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등 두드러진 연구 성과를 지난 3년 동안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대학별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에 참여하는 각 대학별로 간단하게 비전과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가진 인공지능 대학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미션은 AI 학술 인재를 양성하고 AI 산업 인재를 양성하며 마지막으로 기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세계 유수 AI 대학과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AI 선도 기업과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체계를 강화하며 아남 홍릉밸리를 이용해서 창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연구, 교육, 해외 협력, 창의 자율이라는 축에서 기본적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서 소위 메가를 구현하는, 메가 AI를 구현하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AI 분야의 국가 과학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특화된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 연구성과 인프라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비전으로 삼고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AI 허브로 육성돼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AI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은 AI 핵심 및 융합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자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광주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산업 분야 인재를 3대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 3대 산업 특화 분야가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광주과학기술원은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공과대학입니다. 포항공과대학은 선도적 AI 교육과 연구, 산학 협력을 통해 국가 AI 경쟁력 향상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이걸 가능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영역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 인재를 양성하며 AI 플러스 X 인재를 다양한 도메인을 위하여 공급을 하고 AI 산학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은 탄탄한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과 AI 코어를 갖춘 심화, 융합, 창업형 AI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AI 교육과 AI 연구, AI 창업이 어우러진 그런 AI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수한 교수진, 실질적 산학협력, 체계적 인턴십 창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세계 10위권 AI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와 동남권에 공헌하는 세계적 인공지능 대학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 전략으로는 교육 전략으로 유관 대학 학과의 교육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산학 협력을 특히 이제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이용해서 울산시와 유니스트의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하는 걸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입니다. 한양대학은 인공지능 핵심 분야 연구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계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수요 지향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구하는 등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거와는 별도로 글로벌 협력과 창의 자율 연구를 통해서 주도적 연구 능력과 뛰어난 실무 능력,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실용 AI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걸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내 AI 솔루션 센터, 소프트웨어 AI 융합교육원, 인공지능 연구원 등을 설립하여 인공지능 학과와 협력을 함으로써 추진을 할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은 10년 내 세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력 양성을 하고 혁신적 차세대 핵심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인공지능 대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 연구와 산학협력 축을 협동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인공지능 대학원 비전은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AI 인재를 양성하고 코아, 즉 크리에이티브, 오픈, 리노베이션, 에티컬의 창의, 개방, 혁신, 윤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AI 캠퍼스를 구축하고 AI 기술 개발을 선도하며 다빈치 AI 인재를 양성하는 추진 전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입니다. 부산대학은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의료 분야 미래 AI 핵심력을 양성하는 세계 30대 인공지능 대학원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형 AI 융합인재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제조, 의료, 대용량 데이터 특화된 혁신적인 고급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하대학입니다. 인하대학은 AI 융합형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의 허브가 되는 걸 비전으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인천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제조, 물류, 포털 이 세 개 분야에서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입니다. 충남대학은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융복한 인재 양성을 통한 가치 창출을 목표로 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교육과 연구와 산학 협력 그리고 취업 창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국내 최초의 다학제적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밀착형 AI 바이오 분야의 인공지능 융합 인재 육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고도화하며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소개드렸고요. 다음은 최근에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AI 혁신 허브 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이 기본적으로 대학원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 기반 핵심 인력 사업이라면 인공지능 혁신 허브 사업이라는 것은 고위험 도전형 AI 연구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즉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고위험 도전의 난제를 푸는 사업인데요. 그걸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개방형 공동연구 체계를 통해서 캐나다의 벡터 인스티튜트와 유사한 그런 한국형 벡터 인스티튜트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후 성공할 경우에 경제 사회적 파급력가 큰 과학적 난제를 위해서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통해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12개의 난제를 저희가 제안했고요. 여러 개 일일이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카이스트 신진우 교수님이 주관하고 있는 하이퍼 모달 사업 같은 경우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 기술입니다. 멀티모달 딥러닝 학습 기술이어서 이 사업은 이 음성과 언어와 영상 등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연구팀에 26개 대학 137명의 교수님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컨소시엄입니다. 이런 허브를 향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력 양성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 기술 개발과 성과 공유와 산학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는 비학위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기술 개발은 내부 경쟁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고위험 도전형 AI 혁신 원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오픈 소스 플랫폼을 통해서 성과를 공개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진 기술이 필요한 AI 선진 기술이 필요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최적합한 연구기관, 연구 그룹과의 매칭을 기술 협력 매칭을 협조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전문 인력 양성 계획으로는 개방형 AI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고위험 도전형 AI 원천 연구를 통해서 전문적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구하는 고위험 도전형 AI 원천 기술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함께 양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의 파급 효과입니다. 이러한 AI 혁신 허브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최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AI 핵심 연구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신산업이 창업되고 고용 연계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역량이 검증될 수 있고 최우수 AI 인력이 배출됨으로써 창의적 도전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산학형 상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AI 신산업이 창출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개척되며 고용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급 AI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김한일 교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김한일입니다. 저는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발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인재 양성을 하는데 초, 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고급 인력을,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는 정보과에 대한 그 현황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보고 얼마나 우리가 고급 인력을 인재를 양성하는데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각 나라마다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체제는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교육 과정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문화와 같아서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교육 과정이 한번 적용이 되면 학교에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교사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과목을 결정하고 시간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시간표에 따라 그 교사의 교육을 받고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학교 교육의 뼈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몇 되지 않는 국가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의 틀에 맞게 교육이 진행이 되고 학생들은 그 내용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최근 들어서 아마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한 7년 내지 8년에 한 번 정도씩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이전에는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우리가 인터넷이 발전하고 컴퓨터 없이 어떤 사업도 새로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각 나라에는 각 교육과정을 개편을 하는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 or 리스타트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컴퓨팅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국가적으로 하죠. 일본, 이스라엘,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컴퓨터 정보 과목을 중요한 과목으로 포함시키기 시작을 한 시기입니다. 이후 각 나라들은 이런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각 자국의 교육과정에 컴퓨팅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 표를 잠깐 보시면 가운데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동안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현장에서 사라진 이런 암흑기라 불리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목, 즉 프로그래밍 과목, 코딩 과목이 필수화, 의무교육화 되었습니다. 의무교육화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한 거죠. 그 이전까지 컴퓨팅이 없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코딩 과목이 필수화 되었습니다. 필수화 되었는데 어떻게 필수화 되었는가를 잠시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교 전체 12년 동안 51시간 공부할 수 있도록 필수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년에 51시간이 아니고요. 12년 동안 51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실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배우는 실과의 6학년 과목 한 단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17시간 수업을 합니다. 중학교는 3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합쳐서 51시간을 12년 동안 배우는 거죠.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 출발점.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시작을 체험해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1시간을 한다는 것이 우리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왼쪽 파이 차트를 보시면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전체 초등학교 수업 시간 5,892시간 중에 17시간의 비중은 0.29%입니다. 오른쪽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시간표를 이렇게 면적으로 시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프트웨어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이 가운데 아주 작은 비중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을 국어보다 더 많이, 수업보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전체 3,366시간 중 정보는 34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정보가 이렇게 작게 되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십시오. 다른 과목들 다 합쳐서 몇 개 과목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 과목 중에 정보 과목은 왜 34시간만 공부를 해야 될까? 34시간을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학교 1학년 때 34시간을 수업을 하고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 한 번도 배우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어느 학교에선 중학교 2학년 때 34시간을 그냥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이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학을 했을 경우에 정보라는 과목은 사실상 1시간도 수업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좀 이상한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앞으로 우리가 2022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에 저희가 필수가 되었지만 정보과가 필수가 되었지만 사실 필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결정이 되면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에는 과목들이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 수학, 과학, 기술과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 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다른 교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되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정했는데 필수가 되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교육은 계속성이 없다 또는 계열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계속성이 없다는 뜻은 초등학교 한 학기 17시간 잠깐 배웠다가 체험하고 안 배웠다가 중학교에 34시간 잠깐 배웠다가 또 안 배우고 고등학교에 설사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거의 필수 교육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계열성, 초등학교에서는 실과에서 코딩을 가르치고요. 중학교에서는 정법 과목,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기술점 가정 교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내용을 공부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시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부족하고요. 고등학교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뼈대가 되는 교과 편제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술 과정 요 근처에 보시면 정보라는 교과는 지금 없는 상태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표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과목과 교과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는 과목들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는 국어에다가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그리고 심화국어, 실용국어, 고전 읽기를 합친 것이 국어 교과입니다. 정보는 중학교에는 교과가 독립이 되었지만 고등학교에는 교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과정 교과에 정보라는 과목 하나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야 비로소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려 할 때 정보라는 교과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 대부분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디지털, 4차 산업혁명, 5G, 이런 디지털 인프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하고 있죠.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여론조사를 해봐도 교육부에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워드클라우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미래교육은 미래인재 그리고 코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더 강조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오는 미래 사회가 희망도 있지만 우리에게 불안함도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설왕설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위해서 국민 참여 온라인 설문을 1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 영역으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인성교육, 글쓰기, 진로직업교육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으로서 교육 과정에서 교육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중에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장 상위권이다 이렇게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인간상이나 핵심 역량, 총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을 기술한 부분인데요. 총론에는 국가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그 인간들이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핵심 역량을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방금 보신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인공지능, 디지털, 정보 이런 시대적인 역량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는 그 연구진에서 만든 총론 초안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잘 보시고 아마 10월 중으로 이 내용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을 공청회나 이런 과정에서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22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성과 계열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
특별하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업 시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처음 정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충분한 시수를 확보하고 충분한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률적 지위 확보가 또 중요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번 저희 학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저희의 주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136시간, 중학교에 204시간,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을 확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뭐 시간을 막연하게 늘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할 수 있으려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근거까지 저희가 다 마련을 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첫 번째 안은 저희가 전체 한 3.7%, 468시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 안이고요. 이럴 경우에 정보교과에서 다양한 교육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현재 자체를 틀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경우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정보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 대학원이라든가 고등교육기관에서 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보편 교육입니다. 보편 교육이고 특별하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이 알아야 할 그런 수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의 정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암흑기 10년 동안을 거치고 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조차 51시간에 국한돼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시수를 많이 늘려야지만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의 온 국민이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들은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IEEE ACM에서 만든 컴퓨팅 커리큘러라고 하는 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2020 컴퓨팅 커리큘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팅이라는 것의 정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컴퓨팅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구분하던 과거의 방식까지 여기 다 포함을 해서 여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DS 부분이 바로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파트죠. 그래서 이 모든 파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코딩,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전체를 우리는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정보교과는 컴퓨팅을 가르치는 그런 교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교과에 대해서 가끔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의문점 위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례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미래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공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같은 경우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타교과에 비해서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연과학인지 공학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분야인지조차도 자꾸 변화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중요한 그런 분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끄는 분야고요. 생활 속에 이미 깊이 연관된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처음 경험해보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전문가조차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변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의 노트 만드실 시간이 없는 그런 빠른 변화가 있죠. 번역서를 잘 사용하지 않죠. 번역하는 동안 새로운 버전의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특성이 있는 이런 정보 분야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늘리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보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지라고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교과, 즉 범교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가르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융합,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죠. 사실 융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융합, 과학융합, 국어융합.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국어를 사용하지만 국어를 이용해서 모든 교과의 교육을 진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국어 교과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는 국어대로 충분한 시수를 가지고 중심 역할을 해야지 다른 교과에서도 그걸 기본으로 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인공지능 같은 정보 분야의 내용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의 어려운 점이 교육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편향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수학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 인공지능 활용을 가르치고 있을 때 편향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잘 대처해서 오히려 이것을 교육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수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교사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전제 조건은 정보교육 자체가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각 교과의 교사들이 인공지능 또는 정보 또는 그거의 기초가 되는 컴퓨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없이 융합교육만 했을 경우에 사용법 교육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아래 한글 1.5 버전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1.5 기준으로 작성된 대부분의 교과서와 교재가 폐기된 그런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과가 부실하거나 정보 교과가 없는 경우에 어떤 위험이 벌어지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학생들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상실합니다. 어떤 학교는 배우고 어떤 학교는 배우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는 정보교사가 있고 어느 학교는 정보교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교 중에 학교 수에 비해서 정보교사의 수는 50%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는 정보교사가 여러 분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의 정보교사도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정보 교육의 격차는 곧 사회생활의 격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따라서 정보교사가 없는 학교 또는 융합교육 또는 활용교육으로 인해서 부당한 전문성을 강요받거나 교육 질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인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격차 없는 정보교육을 수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보교과에 기반한 과목 선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통해서 차별 없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교육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반드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산업 진흥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고급 인력 양성 현황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 교육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연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네 분 모셨고요. 먼저 현대자동차 한용화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각자 한 7분여 정도씩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버추얼 이노베이션 리서치를 맡고 있는 한용화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장님이신 박경 상무님께서 발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회사 내 동일근무층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AI 전문가 인재상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AI 투자와 교육 트렌드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AI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대자동차에서 AI 관련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투자와 교육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국 승리 후에 딥러닝을 포함한 AI 기술 관련해서 각 국가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AI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중에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저희 자동차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기술의 3단계 이상의 고도화를 위해서 AI 적용이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기업 단위에서도 사내 교육과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확보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교육의 대부분은 AI 중심의 전문가 육성에 좀 치우쳐져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표현된 피라미드 그림에서와 같이 상단에 위치한 이론적으로 AI를 연구하고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력들은 많은 대신에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AI 플랫폼과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 엔지니어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AI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피라미드 그림의 맨 아래에 위치한 AI를 제품 개발이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한데 현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도 이러한 AI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의 수요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AI가 되겠는데 이것은 기업 전체 입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가령 고객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덕트 AI라고 해서 실제 제품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업체 같으면 자율주행 기술에 AI 로직을 심어서 학습을 시키고 OTA로 그 기능을 업데이트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엔지니어링 디벨롭먼트 AI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특히 저희와 같은 제조업체, 개발 부분에 AI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존 개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개발 방식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학습을 시켜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에이자일한 개발 방식으로 가속화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AI와 프로덕트 AI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AI 전문가는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엔지니어링 디벨롭먼트 AI 입장에서 도메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에 AI를 응용하는 그런 전문가는 매우 희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왼편에 표현된 컴퓨터 비전, 영상 인식과 자연어 처리 등의 AI 전문 기술을 가진 AI 전문가와 오른편에 표시한 기계, 동력학, 공력, 유체, 탄소성, 열, MVH와 어떤 재료의 도메인 난리지를 가진 도메인 엑스퍼트 간에는 사실 좀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AI 엑스퍼트와 도메인 엑스퍼트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링 디벨롭먼트 AI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인재의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디벨롭먼트 AI 전문가가 없거나 혹은 이제 부족하다면 각 기업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은 실제 제품 개발 업무에 AI를 적용하면서 이 장표에서 표현된 바와 같은 이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연구원이 특정한 성능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들을 빠르게 검토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자동화시켜서 반복되는 업무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어떤 AI 챗봇이 필요하다고 AI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을 때 오른쪽에 AI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성능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가 다 충분히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동화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문의할 겁니다. 이 둘 사이에 큰 간극이 있고요. 그런 간극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거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하다거나 어떤 표준이 부재하다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는 엔지니어링 디벨롭먼트 AI 전문가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도메인 난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AI 기본 지식 관련된 역량을 상상시켜서 그러한 것을 겸비함으로써 이러한 성능들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그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인재를 선별해내고 그러한 중요한 인재들을 가지고 최적화된 구조를 도출하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 AI 교육과 AI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도메인 전문가들의 AI 역량을 확보 중인데요. 왼편에 표현한 바와 같이 사내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전 연구원들의 AI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명은 R&D AI 마스터 코스라는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마스터, AI 마스터, 예, 이제 4가지 단계로 되어 있고요. 교육 상세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AI 기초 원리 이론과 실제 모델링, 그다음에 실제 현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진단과 다양한 실제 적용 사례 개발 등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표현된 바와 같이 빅데이터실의 AI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 간의 AI 조인트랩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부트캠프라는 그러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 적용 사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장 진단과 성능 예측 관련된 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휠 형상과 내구 성능 관련된 최적화 기법을 개발하고 차량 고장 신호 패턴을 분석하는 어떤 분류 기법을 개발하고 사내 내부 보안 분석을 번역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러한 적용 사례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 인재상은 이 장표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계속 변모되어 왔는데요. 한 가지 전문 분야를 깊게 연구하는 I자형 인재에서 타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T자형 인재로, 그리고 최근에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전문 분야를 축으로 타 분야와 융합이 가능한 파이자형 인재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대학 교육에 있어서 파이자형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도메인 교육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교육의 기본 축으로 AI 관련된 교육을 대학 교육에서 실시를 해 주신다면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도의 AI 기술 역량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본적으로 AI 기본 지식을 갖는 그런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고려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엔지니어링과 AI 융합에 대한 기본 교육과 더불어서 실제 AI와 엔지니어링을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적용 사례 관련된 경험을 대학교와 대학원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쌓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입사를 했을 때 AI 관련된 재교육이 불필요할 것이고 실제 실무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러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더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경험이 쌓이게 되면 회사의 수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 연구원들을 AI 전문성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인재들이 배출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용화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지금 AI의 핵심 기능들을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많은 회사들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 당연히 AI를 잘 하시는 연구 또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업스테이지를 창업하기 이전에 네이버에서 한 3년 정도 클로바 AI 기술팀을 리딩을 했었는데요. 네이버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회사,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도 이 AI를 잘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뭘 물어보냐면
이 AI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 이제 후보들한테. 근데 이제 뭐 AI가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또 막 각 학교를 졸업했다 보니까 뭐 논문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은 들어봤어요. 했지만 실제로 그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러면 뭐 모델 정도는 만들어 봐도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았습니까? 또 없어요, 더. 그런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걸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서 이 모델은 또 계속해서 튜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마치 깔때기처럼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이 없죠. 그래서 회사들은 아무래도 경력직을 더 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들은 우리 뽑아주지를 않으니까 회사에서 경력을 쌓을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에 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 해 여름에는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 팀이 한 200명 정도 내외였는데 인턴들을 한 200명 정도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인턴분들을 와서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들을 우리가 한번 주어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인턴십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회사에 와서 실제 데이터를 만져보고 실제 모델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회사에 있는 정말 서비스들이 많이 기여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오렐리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죠.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이게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습니다. 왜 AI를 도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9%, 20% 이제 많은 회사들이 정말 우리 네이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킬이라는 게 결국은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만져보고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AI 모델을 건드려본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턴십을 했던 것들을 좀 경험을 삼아서 그러면 이제 또 인턴십도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게 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리소스를 써야 되고 또 급여를 드려야 되고 하는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그럼 마치 인턴십과 같은 경험을 모두에게 좀 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이버 커넥트 재단과 업스테이지가 함께 부스트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학교나 대학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AI는 앞에서 이제 김한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모든 걸 다 이해해서 가르쳐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 AI라는 거는 실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지만 학생들이 더 빠르게 정보를 가져오고 더 빠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실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 교육들은 지금 굉장히 유튜브 등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가공, 데이터 검증하는 프로세스들을 실험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많이 있는 모델들을 AI 모델들을 가져가서 그 데이터에 올려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논문에서는 너무나 잘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앞에 데이터 수집 가공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 실험을 해보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 모델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을 실제적으로 서빙을 해보고, 서빙해보면 사실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느린다든지 이제 또 뭐 메모리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는, 이런 우리가 이제 말하는 한 사이클을 돌아봐야, 또 이걸 몇 번이나 돌아보면 정말 어떤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데이터 가공부터 서빙까지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 실습 과정을 만들어서 문제를 주고 그 모델을 추정하게 하고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도 같이 참여하고 모델 구현하고 그걸 또 성능을 평가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기 팀이, 그래서 여기 팀별로 저희들이 각각 팀별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모델을 돌려보고 그 모델의 점수들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팀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또 약간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모델 성능도 올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팀들, 피어들 간에 어떤 모델을 쓰는지도 서로 공유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배우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2기, 뭐 1기를 이제 마쳤고, 1기에 한 250명 정도, 또 2기 250명 정도 저희들 과정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1기 졸업하신 분들의 수업 만족도가 한 5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AI 회사에 면접을 봤을 때 굉장히 너무나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취업에 성공했고, 저희 업스테이지도 굉장히 오기 힘든 회사입니다. 이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 회사인데 이 과정 출신 분들 7분이 이제 저희들 회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이 AI 과정, 또 AI를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정말 실제로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부족함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참여해서 경험하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분들이 산업체에 가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런 하나의 저희들 실험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GC 녹십자 홀딩스 이진천 상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GC 녹십자 홀딩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천입니다. 저는 한 15년 이상을 이 분석 컨설팅 쪽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한 2년 전 가량 됐는데 이제 녹십자 쪽에 조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다양한 컨설팅 경험에서 얻은 그런 느낌점들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녹십자 쪽에서 DT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소외, 그다음에 이슈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패널 요청했을 때 3가지 사항들을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어요.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고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정답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느낀 점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산업적 측면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속해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의에 의하면 생명공학, 의학학 지식에 기초해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지금 밑에 설명되었다시피 제약, 의료기기, 이런 유전자 분석 또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를 총망라한 이러한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총망라해서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지금 현재 정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 AI 쪽 측면에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자료들을 좀 저희가 보면 각 산업에서 이 AI 활용에 있어서 가장 포텐셜 밸류가 높은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조사에서도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가장 높은
이 잠재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조사 보고서에 나오고 있고, 최근 5년 동안에 이 AI 관련된 그런 그 투자 펀딩들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 분야가 가장 많은 거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또 이 AI 쪽 분야에서 이 헬스케어 쪽의 이 투자 쪽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2020년 3분기에 가장 기록적인 투자 건수와 투자액이 지금 현재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바이오 헬스 쪽에서의 AI 쪽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바이오 헬스 분야가 굉장히 폭넓은 그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GC 이 그룹도 이러한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 가족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GC 랩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의 30%의 검체 검사를 수행하는 이 의료법인이 있고요. 아이메드라고 하는 건강검진센터를 비롯해서 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GC 녹십자 제약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이 GC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비케어 이러한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제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기업들까지 다양한 그 이 헬스케어 분야의 기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서 최근에 이런 AI 쪽 활용들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십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최근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디지털 치료제 이쪽에 이제 AI들을 좀 활용하려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C 지놈이라고 해서 유전체 분석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 유전자 돌연 변이를 분석하는데 AI를 활용하는 쪽에 지금 현재 그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C 웰빙이라고 해서 건강 기능식품을 좀 저희들이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쪽에 AI 알고리즘을 좀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상 종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GC 헬스케어라고 하는 가족사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해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그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건강 상태나 체질을 분석하는 이러한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AI를 활용하고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앞에 연사분들이나 패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산업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로 창출되는 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필요 인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미래 이제 그 아래쪽에 그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실제 비즈니스 전문가는 산업에 많이 있죠. 근데 실제 데이터 분석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즉 분석 과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비즈니스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의미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라든지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또 AI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잘 설계할 수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데이터 엔지니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엔지니어 말고 머신러닝이나 AI 모델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또 머신러닝 AI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저러한 통칭에 있는 영역들을 다 데이터 전문가라는 용어로 쓰다 보니까 항상 데이터 전문가는 부족한 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가 끝이 아니라 저렇게 데이터 분석 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IT 개발자가 필요하고요. 또 실제 데이터 보안 전문가가 필요하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레귤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비즈니스에 저런 모델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가 현장에서의 가치 창출될 수 있는 업무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기 제가 그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저런 쪽 인력들이 부족하고 최근에 지금 현재 오늘도 이제 많이 이제 느낀 점들이 있지만 데이터 분석가와 머신러닝 AI 전문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학교나 이런 쪽이 저러한 쪽 영역으로만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러한 사람들이 부족한 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전문가가 필요한 건 맞지만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든지 나머지 데이터 전문가, 아키텍처, 엔지니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균형적으로 교육과 인재 양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AI 인재가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많은 자료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인재 부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대부분의 아마 회사들이 비슷한 어프로치를 이제 취하고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통해서 기술 회복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양한 스타트업들 관련돼서 좀 투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런 자체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연구소나 학교 이런 데랑 좀 같이 이러한 협력 연구를 좀 현재 하고자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학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신약 개발 관련돼서 해외 어떤 기업들하고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협업 연구를 했었는데 사실 기술 내재가 안 된다는 문제점들이 나중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내 어떤 그런 대학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내 대학들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추세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인력 부족도 해소하고 기술을 좀 확보하는 그러한 형태의 아마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인력 부족의 해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이 어떤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교육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은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 분석과 이런 머신러닝 AI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탑 매니지먼트 쪽의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AI가 굉장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탑 매니지먼트가 데이터 드리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탑 매니지먼트가 실제 AI와 머신러닝의 어떤 그런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될지를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 관련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많은 이제 직원들을 보면 리서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업스테이지 김성원 대표님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전문가조차도 지금 현재 너무 빠른 기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빨리 리서치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향후의 어떤 미래 인재 생산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지금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런 협업이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인재 역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4, 5,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 관점입니다. 많은 지금 현재 회사들이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 회사에 어떤 분석 과제가 유의미한 것인지를 끄집어내는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거기가 약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역량 측면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능력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실제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인사이트 있게 정리할 수 있는 다큐멘테이션 능력들도 향후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첨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앤컴퍼니에서 김희정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앤컴퍼니에서 디지털 전략을 맡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AI 인재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조금 강의의 개념으로 그 아주 수준 높은 AI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전체 이 직원들을 역량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장표를 왜 갖고 왔는지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목이 2020년 이후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왜 10년이라고 했을까요? 얼마 전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말하기를 과거 5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 향후 10년간의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10년 동안 변화가 클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변화를 이끄는 게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가 아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의 경우는 저희가 2017년 저희 탑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이때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들 계셨을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롤랜드 버거와 탑 매니지먼트 간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퓨처 아젠다를 어떤 걸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느냐. 그때 아젠다에서도 지금 1, 2, 3, 2 이렇게 뽑혔는데요. 보시다시피 3번의 커넥티비티와 빅데이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 이미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인재들의 역량을 향상시킬까를 좀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일반론적인 그 밸류체인의 그림이어서 이게 또 무슨 상관이지? 이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외부 데이터는 뭐 과거보다 훨씬 얻기가 쉬워졌죠. 하지만 내부에도 과거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었고요. 기존 각각의 펑션별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데이터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 제가 이 업무를 한 4년째 맡고 있는데요. 이제 이 모든 펑션의 데이터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펑션별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 전체 연결선상에서 저희가 데이터의 의미를 찾고 더 조금 고도의 분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AI 인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저거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이미 시간이 5년이나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 현업에 있는 모든 담당자들은 AI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비교적 단순한 자동화된 비주얼라이제이션 정도, 저희가 이제 셀프 서비스 BI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정도를 좀 활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일까? 앞서서 워낙 다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통계 지식, 그리고 프로그래밍 지식, 그리고 도메인 날리지,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어야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체에서 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의 경우는 도메인 날리지는 충분하지만 통계나 프로그래밍 지식이 지금 비교적 낮은 상태이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양성이 돼서 나오고 있는 친구들인데 도메인 날리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회사 내부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향상을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탑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어느 회사나 지금 디지털을 중요한 아젠다로 뽑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량을 키워야 하는 필요성도 알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근데 나는 그 AI 알고리즘이 뭔지, 그래서 뭐 타블로가 뭔지, 뭐 아마존 웹 서비스는 뭔지, 이런 건 뭐예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가이드를 명확하게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운이라고 써있는데 바텀 라인에 이제 저희 현업 담당자들은
하고 싶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배우고 싶지만 이제 현안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과외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부를 하지만 또 현업으로 돌아와 보면 기존 관성대로 해야 되는 또 문화가 있고 그래서 지금 탑라인과 바텀라인에서 모두 지금 조금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해결 방향 두 가지는 일단 역량을 확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디지털 마인드셋을 좀 먼저 가져야 되겠다.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먼저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역량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플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마인드셋 교육을 하느냐? 탑라인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탑라인은 소수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학계나 그 인더스트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단 뭐 중요한 아젠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조금 이해를 해 가시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바텀라인도 이렇게 좀 토론을 하고 실습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는 없고 차라리 조금 더 많이 이들한테는 어떤 콘텐츠 노출을 많이 하자라고 저희가 해서 사원급들은 지금 그 직급에 맞는 직무 교육을 맨데토리로 받고 있거든요. 그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라는 교육을 넣어서 마인드셋 전환이 되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사내 포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게시를 하면서 이런 마인드셋을 정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좀 컨텐츠 예시를 좀 가져와 본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오늘 말씀을 나눌 이야기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는 어떻게 디지털 역량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예, 첫 번째가 디지털 자격 인증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인재를 키우자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저희 회사 스스로도 어떤 분류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도 어떤 게 디지털 인재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3단계로 좀 분류를 하고요. 데이터 제너럴리스트, 약간 비기너로 볼 수 있는 단계, 그다음에 디지털 익스퍼트, 이거는 조금 현업 적용을 위한 역량이 좀 있는 분들, 그리고 디지털 마스터라고 해서 이게 아마 앞서 많이 설명해 주신 그 AI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지금 저희가 인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제도와 조금 연관이 되는 제도인데요. 그 마스터로 뽑힌 인원들에 대해서는 사내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이런 기술이 배우고는 싶어도 외부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묻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사내 전문가들을 좀 활용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나한테 어려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내재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를 때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내 디지털 경연대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많은 회사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방향 교육에 많이 지쳤죠 저희가. 그리고 어려운 거는 더 일방향으로 받으면 더 어렵고요 습득이. 그래서 요거는 기술을 몰라도 된다. 그렇지만 현업에서 자기들이 지금 해결하고 싶은 이슈가 있다면 그걸 이슈 레이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부든 내부든 전문가들이 붙어서 요것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기술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도 이제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이 AI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대학들이 지금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약간 좀 프리미티브한 레벨에서의 어떤 디지털 전환 교육이라면 저희 내부에서도 약간 지금 고급 수준의 이런 인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인재들은 카이스트와 함께 조금 더 고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앞에 이제 그 녹십자 이진천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나 그 데이터를 돌리고 의미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를 텐데 저희는 이제 각 펑션별로 이런 스몰 케이스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텍스트 분석 쪽인데요. 사실 과거에 정량 데이터 분석은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최근 가능해진 것이 텍스트 분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임직원 서베이 데이터 분석이었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조직 몰입도라는 그런 서베이인데 담당자가 일일이 사람들이 쓴 문구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분류 작업을 하고 긍정어, 부정어를 처리를 해서 이제 위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자연어 처리나 LDA라는 토픽 분석 등을 통해서 조금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분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좀 가져오는 그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업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포캐스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요거 역시 지금 이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MS도 있고 AWS도 있고 구글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걸 다 제공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써야 되지? 돈을 내고 쓰면 되는 건데 일단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무상으로 POC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WS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데 요 수혜측 모델을 AWS랑 같이 해보면서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ML이나 뭐 딥러닝 등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지금 약간 제가 이그젠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뭐 최종적인 수치는 아니니까 그냥 샘플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하던 예측 대비 지금 조금 높은 수준의 예측도를 지금 저희가 실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내에 계속 전파를 하면서 저희 역량 강화를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장표가 많아서 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조 발표, 주제 발표, 패널 분들의 발표 모두 들으셨는데요. 이제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어서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무처에서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이를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첫 번째 내용을 제 생각에는 김하일 교수님이 답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그 실시간 질의를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네, 요 질문이 조금 더 김한일 교수님한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과학기술 분야에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컴퓨팅, 수학,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교과별 이해관계가 복잡한 교육과정 담당자를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느냐일 것입니다. 이때 어떤 전략이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한일 교수님이 소개하셨던 그 교과과정의 다른 기존 교육 담당자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사실 교육과정은 여러 교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교과, 그게 사실 정보교과라 할지라도 정보교과의 주장만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전 질문에도 대입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 다 모두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답은 오늘 제가 드린 발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그거에 맞도록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권한이 그리고 책임이 국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국민 참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 아이가, 내 조카가 또는 우리 가족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 교사로부터 정보를 배우고 싶은지 아니면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사회 선생님으로부터 인공지능을 배우고 싶은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다른 교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배워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교장 선생님 또는 교육청에 그런 것을 의사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청원으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호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게 본인들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자기 의사표현 과정이 여기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바텀업으로 해보자 하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실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들이 틀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아무리 중요해도 교과 과정을 넣는다는 게 뭐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뭐 바텀업도 필요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탑다운으로도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은요. 과학기술의 쓰나미처럼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과 함께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처럼 단기간 내에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단기 양성 방안을 확대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성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산업진흥,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인공지능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데 좀 우리가 포커싱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보다는 좀 더 좁혀서 조금 올려주실래요? 이 내용 꼭지를 좀 이제 두 번째, 결국은 이제 이 질문 주신 분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할 때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하시고 지능 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기업들이 일단 기업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LG그룹에서도 LG 리서치를 통해서 AI 리서치를 통해서 현업에 있는 분들을 전환 교육하는 차원에서의 단기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G CNS의 컨설턴트 분들을 200시간을 저희가 이제 집중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 소양을 갖추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대학에서의 문제점을,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훌륭한 실습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의 환경이 소프트웨어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실험 실습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분야에도 똑같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우리가 PC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했다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GPU라는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하거든요.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 대부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팅 인프라가 약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시켜서 그 데이터가 나오는 분석돼 나오는 결과를 보고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제 현대차나 우리 바이오 쪽에 여러 그 패널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결국은 AI 플러스 X냐, X 플러스 AI냐 이 축에서의 설명인데 대학은 AI에 대한 기본 교육을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찾으려고 산학협력을 노력을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산학협력하는 게 쉽지만 않죠. 왜냐하면 산학협력이 돼야지만 데이터를 받고 문제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석박사과정들이 리서치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는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기술자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AI 플러스 X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고 기업은 X 플러스 AI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대학과 기업이 서로 산학 협력을 통하고 협력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질문하신 분이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와 같은 단기간의 인력 양성 노력이 기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필요하고요. 저는 다만 기존의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성공이 실험 실습 환경과 그다음에 집중적인 어떤 교육 과정 그게 있었다면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컴퓨팅 인프라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체나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AI 혁신허브 사업도 그런 대학에서의 인력 양성에 또는 스타트업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팅 인프라를 좀 지원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힘을 합하면 보다 우수한 인공지능 분야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사전 질문으로 들어왔던 거 하나만 더 대답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요. 그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건가도 중요하지만 또 그 양성한 인재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 인구 급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각 기업에서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에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그 좋은 인재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직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만 되면 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네이버에 있을 때 특히 또 많이 갈고 오기도 하는데 뭐 네이버에 있을 때 그리고 업스테이지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인재들을 킵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가 이 문제만큼 여기 오면 제일 잘한다 라는 것들을 계속 메인테인을 해야 그것을 유지를 해야 그게 이제 개발자들이 계속 와서 그 문제들을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어렵고 중요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또 그런 좋은 인재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는 다른 회사들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회사에 있을 때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고 또 네이버에 있을 때 지금 업스테이지에서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정 상무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면서 저희 회사에 디지털 인증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거가 이제 저희가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사람들은 인정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이지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을 때 그 회사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회사에서 당신이 인재라는 걸 좀 인정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제도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주는 혁신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실 뭐 리더십 상도 있고 퍼포먼스 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이제 최근 한 3년 전부터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1년간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산업 그 현장에서 이런 디지털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워드를 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제도에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좀 아까도 앞서 발표 많이 해주셨는데 창의성을 좀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런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상이 주어졌었다라면은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전파력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 주는 상.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디지털 어워드에 굉장히 조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퍼포먼스상, 그다음에 뭐 챌린지상, 뭐 이런 상들에는 사실 약간 한 분야에 막 파고들고 이런 사람들이 타기보다는 조직에 좀 잘 적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상을 탔었는데 이런 디지털 어워드가 생기면서 어떤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좀 발휘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또 키울 수 있는 좀 좋은 제도를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더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혹시 총장님 아직 온라인에 계시면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들 또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편집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 내용을 정리해서 공학 한림원 홈페이지 또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